안녕하세요. 저희는 풀타임 토커를 꿈꾸는 파트타임 토커. 저는 파니. 저는 알마입니다. 오늘 떠들어볼 주제는 소라네오 감독의 해피엔드입니다. 파트타임 토커는 스포일러를 포함하는 팟캐스트이니 작품을 아직 감상하지 않은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여러분, 지난 2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시작된 긴 장마 때문에 몸도 마음도 꿉꿉한 요즘입니다. 저는 비가 오면 듣는 노래가 있어요. 뭔가요? 바로 지저스 앤 메리 체인의 Happy When It Rains 인데요. 수요일 오전에 출근하는데 비가 막 오길래 잽싸게 타닥타닥 해서 들었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저는 습도가 오르면 좀 상쾌한 음악을 듣고 싶어져서 포터블 그루브 9의 로즈데이와 요즘 핫한 버논 씨의 미아를 들었습니다. 그 세븐틴 버논이세요? 맞습니다. 그 D8 님하고 같이 유닛으로 나온 V8 유닛에 있는 곡인데 이거 좋으니까 추천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음으로 릴스랑 쇼츠도 만들어 봤잖아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릴스 만드는 거 진짜 중노동이더라고요. 네. 저 아직도 마감 못했어요. 파니는 만드시고 몸살 안 나셨나요? 약간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절한 밈들을 엮으셨는지. 제가 엮으리는 아는데요. 김경식 씨요. 딱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엮으니 하면 김경식 씨가 떠오르는 것처럼 인터넷 중독자 경력을 좀 살려서 이런저런 밈이랑 짤들을 수집했어요. 혹시 인터넷 많이 하세요? 티 나나요? 티가 좀 나서. 오케이. 랩. 이번 주 영화 해피엔드는 저희 둘의 학창 시절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영화 속 사건을 두고 저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파니가 시놉시스 말씀해 주시죠. 전멸등이 깜빡이는 근미래의 도쿄. 음악에 빠진 고등학생 유타와 코우는 친구들과 함께 자유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동아리방을 찾아 늦은 밤 학교에 잠입한 그들은 교장 나가이의 고급 차량에 발칙한 장난을 치고 분노한 학교는 AI 감시 체제를 도입하죠. 그날 이후 그들을 둘러싼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낡은 틀에 사람을 가두는 세력이 술렁인다. 풍화된 건물이 평소보다 더 삐걱댄다. 사람들을 구분짓는 체계가 붕괴 중인 일본에서 뭔가 크게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들이 자막으로 탁탁탁 지나가고요. 오프닝 곡이 나옵니다. 그때 도시의 빨간 전멸등이 점점 수를 늘려가며 깜빡거려요. 이미 망한 세상 같은데도 너무 좋죠. 네.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눈들 같고 또 다르게 보면 모노노케 히메에 나오는 그 숲속의 정령들 같고요. 네네. 그 사카모토 류이치풍의 노래를 이렇게 틀어주면서 1회차에는 제가 개봉한 해 극장에서 보고 2회차는 집에서 보는데 이 오프닝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딱 이거 보고서 파니한테 카톡했어요. 언니 나 극장 가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처음에 극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그냥 경험했던 게 영화가 제게 준 선물입니다. 저는 재작년 부국제에서 처음 봤는데 근미래의 일본 얘기라는 것만 알았거든요. 근데 오프닝 문구가 지나간 후에 이렇게 쾅 하고 박히잖아요, OST가. 그거를 엄청 놀라기도 했지만 압도되는 경험도 있었거든요. 시작부터 약간 제가 그 류이치 사카모토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것 같고. 이 짧은 오프닝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데요. 타이틀이 조금 늦게 뜨잖아요. 꽤 많은 걸 보여주고 타이틀이 나오는데 애들이 막 달려가는 장면에서 배경음악이 아버지 까라로 사카모토 까라로 기깔나고 그쵸. 딱 멈춰서 제목 해피엔드 뜨고 다시 애들이 뛰어가잖아요. 뛰다가 멈추고 해피엔드 다시 달려감. 이 감독이 이런 동적인 대상을 정적으로 물화하는 것을 참 잘합니다. 차를 수직으로 세워두는 것도 사실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쵸. 저는 너무 부럽고 궁금하더라고요. 사카모토가 아들에게 보여준 세계는 어땠을지. 왜냐하면 느껴집니다. 타고난 재능과 취향의 축적. 근데 축적 이 말은 제가 그냥 느껴져서 대본 썼던 건데 실제로 그 소라네오가 내 삶에는 항상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취미가 많아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음악도 잠깐 했고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그 어느 것도 특별하게 잘하진 못했어요. 그렇게 대학에 진학해 영화 수업을 듣고 이미 내 안에 그동안 봐왔던 것만큼의 영화 언어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화가 몸에 맞는 것을 느꼈고 그 후로는 영화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 미셸 공드리가 자기가 어렸을 적에는 발명가나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영화 감독은 이걸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랑 이렇게 착 이어지더라고요. 영화는 문학, 음악, 미술이 다 담겨있는 종합예술이니까요. 이 영화는 아주 답답한 사회, 답답한 도시에서도 영원히 사랑할 사람을 만나 살아가 보고 싶다는 환상을 갖게 합니다. 그게 친구든 누구든 말이죠. 그치만 알마는 일본에 가면 친구도 사귀기 전에 8분 딱 살고 돌아오실 텐데. 맞아요. 그래도 제가 저의 장점 한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어디서든 저를 위한 틈은 또 금방 찾아내곤 한답니다. 네. 이 영화의 유타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타는 자기를 위한 틈을 참 잘 찾는 아이죠. 그쵸. 디제잉 공연 보러 갈 때 자기가 들어갈 입구를 바로 잘 찾잖아요. 그래서 결말을 넘은 유타의 삶도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제잉 씬, 저 디제잉의 아름다움 이 영어로 배우고 레이빙의 아름다움은 시라트로 배웠습니다. 시라트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렇진 않은데. 근데 제가 팟캐스트에서 시라트 언급을 되게 많이 한 것 같긴 하네요. 그 영화 보고 여러모로 충격을 크게 받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날려버려. 처음에는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공연을 보러 갔구나 싶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근데 공연장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순간 두 친구 유타와 코우의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유타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음악을 즐기고요. 코우는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갑니다. 하지만 코우는 도망가다 말고 계단을 막 오르는 사람들 사이에 우뚝 서서 유타를 바라보다가 결국 유타 옆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 상황을 딱히 즐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2회차라서 그런지 이때부터 괜히 좀 슬퍼지더라고요. 이거를 성격 차이로도 볼 수 있겠지만 유타는 일본인이고 코우는 제일 한국인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작품 속 사회 자체가 순혈 일본인이 아니면 슬리데린이야 뭐야. 배척하는 분위기를 기본 전제로 하니까요. 단속하러 온 경찰이 뭐야 제일 한국인이네? 아주 외국인 천지 빽깔이구만 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고요. 뭐 제일 한국인, 제일 코리안, 제일 조선인 이거 할 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뒤에서도 할 말이 아주 많기 때문에 책 한 권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지연 작가의 기억전쟁. 근데 이번에 보면서 저는 코우가 느낄 때 유타는 얼마나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을까 싶었어요. 함께 있으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너무 좋은데도 이상하게 눈치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코우는 나가고 싶었는데 유타를 위해 다시 돌아왔고 그 DJ는 음악 셋을 유타한테 주고 가고 나도 즐겼는데. 근데 저 순간에 코우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름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기회는 나에게 오지 않는 것 같은 기분. 저는 이 기분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우가 후미의 세계에 훅 빠져든 이유가 단순히 뭔가 급진적인 것들에 끌렸기 때문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거든요. 왜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괜히 멋있어 보이고 네. 다들 한 번쯤 학교란 감옥에 갇혀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같은 문구에 감명받았던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코우 가족들은 평생 비국민이라고 불리면서 사회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코우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기득권과 어른들에 대한 반감 혹은 반항심이 내재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순응했던 것 같고요. 근데 후미가 경찰은 국가와 부유층을 위해 무장한 관료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걸 듣잖아요. 이 한마디가 코우를 움직인 결정적인 기폭제였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만 느끼던 분노에 처음으로 언어가 주어진 순간인 거죠. 일찌감치 자기 집단을 찾은 후미. 사실 이것부터가 완전 사기캐죠. 이거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처음 해볼 땐 약간 전형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똑똑한 여자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그럴 수 사실 있겠네요. 판이도 그렇고요. 예, 예. 너무 당연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개봉을 하고 관대에서도 후미 캐릭터에 대한 질문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길래 그때가 돼서야 엄청 전위적인 캐릭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게다가 일본 영화계에서는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이번에 밝혀진 사실로 가네코 우미코가 모티브라고. 저 이런 트리비아 너무 좋아하거든요. 눈이 또 반짝이시네.
가네코우미코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에도 나오는 인물이죠. 네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일본 영화계에서 후미처럼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싸우고 하는 여성 캐릭터가 등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미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벌어지는 일은 코우가 이런 후미를 동경하게 되는 순간의 전초죠. 교장이 높으신 분들께 이것저것 받아먹는 걸 우연히 알게 된 유타는 아마 그렇게 받아먹은 돈으로 산 것 같은 교장 차를 도미노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들키면 진짜 큰일 나니까 퇴학당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코우는 썩 내키지 않아 하지만 마지못해서 그러자고 해요. 근데 한국이었으면 교장이 저런 차 타고 다니잖아요. 다음 날부터 별명 범블비죠. 센 노란 차. 미친 거죠. 근데 이러고 학교에서 자다가 막 몸을 또 겹쳐서 누워서 자죠. 자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근데 도시가 주로 보이고 애들은 목소리만 들리죠. 근데 애들이 막 거시적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너무 예뻐요. 막 톰이 지각하는 얘기만 해도 막 반짝반짝. 이 와중에 유타는 난 항상 외로워. 막 이러면 코우한테 늘 솔직하고요. 맞아요. 학생 때는 어른들이 한참 예쁠 때다 하고 지나가시는 거를 썩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어쩌다가 하교 시간에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에 가득한 학생들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 라고 그구나. 네, 그렇게 조금 실감하곤 합니다. 여전히 근미래 일본에는 지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코우 엄마의 식당에서 지진 관련 뉴스를 본 손님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요. 지진 나면 건설 붐이잖아. 뭐 이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맞긴 하죠. 일본에서는 지진이 너무 일상적인 재난이다 보니까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어쩐지 저는 좀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건축물들이랑 그 주변 도시의 모습을 풀샷으로 잡아서 넓게 보여주는 정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치 인물을 건물들 사이에 배치한 것 같은 쇼트도 많죠. 미학적으로는 정말 아름답지만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있으니까 저는 약간 그 회색 도시가 주는 답답함?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빈지노 노래 가사 같네요. 제가 작사에도 재능이 있을까요? 네네. 인물을 둘러싼 환경에 시선을 두면서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화 속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표현한 것 같기도 했어요. 이렇게 딱 멈춰있는. 네. 그런데 아이들이 듣는 테크노 음악은 시끄럽고 시위는 계속되고 지진은 끊이질 않죠. 지진 경보가 울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전등을 보는 사람들을 몇 명씩 보여주잖아요. 이러한 집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약속되고 합의된 질서가 너무 익숙한 사람들. 유독 동양 영화에서 잘 나타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전 이런 점이 싫기도 하지만. 그렇죠. 스즈키로 대표되는 게 일본의 문화예술가들이 일본의 기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땅의 힘을 받는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실 농경사회의 기반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동양이 그렇긴 한데 일본은 특히나 발을 땅에 대고 움직이는 것 자체를 강조해요. 발바닥으로 지면을 강하게 이렇게 딛는 거. 이게 뭐 노나 가부키의 동작에서도 나오죠. 스모도 시작할 때 이렇게 허벅지를 딱 벌리고 허벅지를 한번 꽝 내리치고 시작하잖아요.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근대화를 하면서 콘크리트 때문에 발과 땅이 만날 일이 줄잖아요. 게다가 지진은 기반인 땅이 흔들리는 거고. 그래서 근대 예술은 땅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기반이 흔들린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 균열이 인물 간의 관계에도 번지잖아요. 학교에서 혼나는 장면에서 코우는 자기의 기반을 자각하고 마음이 흔들렸을 테고 이후에 진짜 지진이 오죠. 꼭 둘 사이 균열의 전초처럼요. 그렇죠. 지진에도 전조 증상이 있듯이 오프닝에서 경찰이 단속 나왔던 일이나 사소한 충돌들이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해피엔드는 지진이라는 재난 자체보다 흔들림에 더 집중한 영화지만 관동 대지진을 떠올리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인이라 저도. 뭔지 다들 아시죠? 네. 지진을 소재로 한 일본 영화를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소라네오 감독이 2022년에 관동 대지진을 주제로 설치 예술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해피엔드의 편집 감독 알버트 톨렌이 함께 작업한 작품으로 제목은 1N 도시, 부제목은 지진계입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에 36,232일 동안 1N 동전을 한 개씩 모아서 만든 1N 도시
지진이라고 해요. 대체 네오소라 감독에게 지진은 무슨 의미일지, 불안과 흔들림의 감각을 얼마나 오랫동안 붙들고 해석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영화에도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도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의 대비를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줘요. 학생들은 황급히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주변 물건들은 우수수 떨어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음소거 처리를 했거든요. 화면 속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객은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유타와 코우처럼 숨을 죽인 채로 지진이 멈추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진은 수평으로 흔들리는 것이고요. 그 지진이 사라진 자리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수직으로 꽂혔던 범블비도 마침내 수평이 된 것이죠. 네. 근데 어쩐지 코우는 어떤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 거꾸로 뒤집어진 교장차 약간 지진 나면 기득권이고 부유층이고 다 상관없이 개죽음 난다. 이런 비유 같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진짜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다들 지진에 놀라는 게 아니라 차가 그렇게 된 거를 보고 놀라잖아요. 창문에 이렇게 다 매달려서.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건 너무 익숙한 재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에 놀라는 게 아니라 차에 놀라고. 이게 많은 게 함축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안전교육센터에 가서 지진 대피 시뮬레이션 이런 거를 했는데 어쨌든 그걸 받을 당시에는 3초 뒤에 땅이 흔들린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프로토콜대로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몸이 움직이지 이게 만약에 실제 상황이라면 그냥 벙찐 채로 굳을 것 같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특히 이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 참, 그리고 저는 일본 컨텐츠를 자주 보는 편이라 음악 연구 동아리 친구들, 음연동 친구들 빼고는 거의 다 아는 낯익은 배우들이었는데요. 다 아는 배우들이구만. 다 아는 얼굴이구먼. 특히 담임 역으로 출연한 나카지마 아유무. 제가 이 배우를 참 좋아한답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전 이분 처음에 그 교장 옆에서 시다바리 하는 그 그분 말고 말씀하시면 약간 말고. 파니가 이런 취향이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이 그냥 늘 저의 학교의 선생으로 있었던 같은 느낌, 이런 느낌 좋은 선생님이 항상 한 분 계신 것 같은 느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계셨어요, 실제로? 그냥 그런 추억? 지어낸 추억. 네네네. 약간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미화로? 그 키 큰 강아지상 남자의 정석이시잖아요. 키 큰 남자 정말 좋아하고요. 그러니 키 되게 크세요. 그리고 후미 역의 이노리 키라라 배우는 제가 썸머 필름을 타고라는 영화에서 처음 봤는데 그 영화에서는 검도부원으로 나와요. 오. 잘 어울리죠? 네네. 맞는 역할마다 찰떡인 것 같아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절대 휘지는 않는 캐릭터.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고전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마스크가 너무 좋아. 완전 시네마 얼굴. 너무 약간 김태리 배우 처음 봤을 때 느낌. 맞아요. 교장은 자기 차를 도미노로 만들었을 법한 학생들을 따로 불러서 신문합니다. 이 중에는 유타와 코우가 포함되어 있고요. 약간 당연하다는 듯이 그 중앙에 서 있잖아요. 유타는 디제잉 파티에 간 걸 들키지 않으려고 핸드폰을 다른 친구한테 맡겨뒀어요. 근데 나중에 유타 핸드폰 돌려받을 때 그 친구 책상 밑에서 핸드폰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내 거 하나 줘봐 이러는데 못 찾아서 그 수십 개를 막 꺼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설마 빵 셔틀 이런 건가 싶어서. 아 왜요? 걸어다니는 용산 전자상가일 수도 있잖아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유타 그 학교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는 애인 거 느끼셨잖아요. 네. 제가 항상 신기하다고 느끼는 게 유타 같은 애들은 왠지 선생님한테 엄청 대들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항상 잘 넘겨요. 그냥 존재가 대듬일 뿐인 거죠. 그쵸. 반대로 예의 바르고 정의감도 강한 코우가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하고요. 기폭제가 됐던 후미의 말을 마치 단어 습득하는 몬스터처럼. 무슨 말이에요? 샵 단어 습득하는 몬스터. 곧바로 흡수해서 선생님들한테 관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교장이 정치인들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더더욱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장은 굳이 코우가 또 제일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들먹이죠. 이거는 어른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제가 한문철 선생님의 빙의에서 100대 0 드립니다. 오케이. 근데 저는 사실 스스로를 코어라고 생각하고 뭔가 휘지 않고 자꾸 부딪혀서 부러져 버리는 면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자책을 하지만 이게 또 제가 있는 사회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학교에 있을 땐 너무 코어인 것 같았는데 사회에서는 또 너무 유타인 거죠. 그냥 존재 자체가 대드민.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저는 유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두 명이 주인공일 땐 관객들이 조금 성급하게 편을 정하기도 하죠. 그쵸. 팀 유타, 팀 코 하는 거죠. 저는 1회차 볼 때는 팀 코우였는데 어쩐지 2회차는 팀 유타가 되더라고요. 제 상태에 신변에 조금 변화가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사회인일수록 유타처럼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존재 자체는 대듬이죠. 그치. 한편 교장은 범인을 잡지 못해서 화가 176cm만큼 났어요. 급기야 학생들의 동태를 하나하나 살피기 위해서 학교에 무슨 CCTV를 설치합니다. 저 아까 그 176cm 얘기하려고 이 배우 키까지 찾아봤어요. 아무튼 이 교장이 설치한 CCTV는 조지 오웰의 1984 속 빅브라더의 오마주겠죠? 완전 빅브라더죠. 그리고 AI 감시머신의 이름이 판옵티잖아요. 네. 공리주의자였던 벤담이 제시한 판옵티콘인데요. 간수가 아주 절대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구조의 감옥입니다. 간수한테는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콜로세움처럼 원형으로 된 단방들의 정중앙에 등대처럼 간수가 있는 탑이 있어요. 근데 간수가 있는 곳은 늘 어둡고 죄수가 있는 곳은 늘 밝아서 왜 그 밤에 산책하면서 보는 아파트들처럼 커튼 안 치면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쪽은 산책하는 저를 못 보고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푸코 선생님께서 익숙한 이름. 1975년에 감시에 처벌해서 의미를 또 확장시키셨거든요. 멋지시네. 네. 감시의 눈길은 도처에 있다면서 결국 죄수들이 이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간수가 없어도 감시는 계속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동을 똑바로 하잖아요. 그쵸. 내 자신을 검열하게 되죠. 이거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요. 나중에 다시 말할 일 꼭 생길 겁니다. 그리고 논외지만 전 소라네오가 이렇게 파놉티 같은 거를 노골적으로 써서 만점은 못 주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익숙한 그 공부 냄새. 아닌 척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이 영화를 비판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죠. 사실은. 전반적으로 약간 DJ가면서 회피한 뉴타 같은 부분이 좀 있어요. 이 감독이 어떤 것들을 많이 배웠다는 게 너무너무 티가 나죠. 약간 갓순견제 느낌으로 질투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너무 부러웠습니다. 네. 쿨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네네. 제가 먼저 써먹으려고 한 건데 뺏겨가지고 미워요. 소라네오도 푸코라는 분을 무조건 아시겠죠? 100% 알 거예요. 일본이 푸코 연구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 거예요. 그래서 더 견제하신 거네. 네, 저 한국에서 푸코 책을 사면 원전 말고는 거의 다 일본 작가들의 해제들이 많아요. 네. 푸코 연구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도 팟캐스트는 알마가 네오소라보다 먼저 시작했네요. 알마승? 내가 이겼다. 이것도 한문철 선생님처럼 100대 빵으로 해드릴게요. 야너 100이래. 코우는 후미가 속해 있는 활동단체? 이런 모임에 따라갑니다. 웃긴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자리에 담임이 있어요. 낙하지마 아유부. 네. 담임 선생님과 학생이 이자카야에 나란히 앉아서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 이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뭐라고 단어는 못하겠지만 독특한 풍경이긴 해요. 보통은 안 내리고 오긴 하죠. 그쵸. 그 자리에서 후미는 나도 이렇게 화내기 싫어. 근데 불의가 반복되잖아. 어떻게 화를 안 내? 우리 세대는 아무도 이런 고민을 안 해. 애초에 다 포기했어. 라고 말하는데요. 코우가 그런 너도 애초에 포기한 거 아니야? 우리 세대를 말이야. 하고 되물으니까 선생님도 너는 너희 세대에 좀 더 희망을 품어야 해 하면서 거들어요. 저는 이 대화가 지금의 젊은 세대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을 보여주는 대화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후미 쪽에 가깝지만 담임 선생님 같은 어른의 시선이 가끔 가슴에 콕콕 박힐 때가 있거든요. 서로를 조롱하고 아무렇지 않게 멸칭을 남용하는 내 세대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막 들끓다가도 내가 뭘 한다고 바뀔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서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DMZ 같은 곳, 이런 페스티벌 같은 곳에서 멋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나면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품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시위를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저도 시위에 나갈 때마다 비슷한 생각을 해요. 이 시위 한 번으로 부침개 뒤집듯이 세상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고 이곳에서만큼은 나는 안전하다라는 감각을 확인을 하거든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편에서 말한 것처럼 희망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죠. 소리부터 내야죠. 양말부터 벗어야죠. 그렇죠. 저는 사실 이런 고등학교 청춘 영화를 보면 조금은 사실 많이 외로워지기도 하는 게
이렇게 다수와 흔들리며 자라는 상호작용은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 그 월플라워도 한국 고등학생들이 보면 이건 내 얘기가 그치, 아니야 그치. 하잖아요. 저는 그때 오히려 한 명의 사람에게 애정을 쏟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터득한 건 사실 다수가 어떻든 제 쪼대로 살아남는 법이었는데, 대학에 갔는데 학교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교차를 하는 거죠. 저는 그 교차로 한가운데 그냥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손 흔들어서 인사하고 진짜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그 직선의 양 끝단 같은. 그런데 사람들을 분류하는 선은 빳빳한 직선이 아니라 아주 잘 휘어지는 곡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또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세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험 와중에 이제 완전히 극단으로 치우치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한쪽으로 기울 수만은 없죠. 우린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행동을 하고 있고, 저는 늘 사람의 뒷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가끔은 비겁해 보이고 행동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단체들의 막 달에 얼마씩 꾸준히 장기 후원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소미나이 또래에는 사람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고 비난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랬을 거예요. 지금 기억하지 못할 뿐. 그렇지만 점점 100가지의 행동과 100가지의 인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세상을 좀 믿게 되고요. 그래도 아직은 상식이 존재한다고 안도하는 거죠. 제가 헤드윅 편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누구나 양면성이 있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고. 이걸 좀 빨리 깨달으면 인생이 아주 조금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시위에 나오지 않아도 나름의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코우가 모르는 유타의 이면도 있을 거고요. 코우가 이걸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유타도 모르지만 둘의 행동 양식이 다른 게 참 신기하죠. 어쩌면 코우는 성장하는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지도요. 그때가 분명히 올 텐데, 반드시 올 텐데 하면서 마음만 급한 거죠. 약간 마일스 모랄레스처럼. 나도 스파이더맨이 언젠간 될 텐데. 근데 유타는 오히려 미래 시점들이 너무 막연하니까 생각을 안 해서 여유로워 보이는 거죠. 사실 막연하게 그 여유로운 바이브는 부유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보면 집도 되게 고층 맨션이고 그 엄마의 직업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다는 거를 보면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집안인 것 같죠? 그리고 철부지라는 단어가 애정을 담는 맞아요. 어떤 말일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자고 있는 것도 사진 찍으시잖아요.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미국 출장 장면이 딱 순간에 투표권, 뭐 여권도 없는 코우 엄마랑 대비되죠. 네. 낭만적으로 말했지만 사실 저나 파니를 포함해서 코우와 비슷한 사람들 대부분이 본능적으로 그 코우의 열등감을 확 감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원래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부조리함을 빨리 깨닫기 마련이니까요. 네. 코우에게는 또 다른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학교에서 음연동을 없애버렸죠. 이거를 보고 제가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 방구석 일렬의 타인의 삶 편에서 배순탁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이거를 한번 쭉 말씀드리면 네. 예술은 한 인간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모순적인지 깊이 이해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선 통치하기 어렵고 특정 이데올로기로 다듬을 수도 없다. 역사적으로 모든 독재 국가가 예술을 탄압했으나 결론적으로 성공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 국가는 사라져도 예술은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도 한때 블랙리스트라는 게 존재했죠. 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음악은 완벽히 차단되는 예술이 아니에요. 아무리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땅의 울림만으로도 박자를 탈 수 있거든요. 특히 테크노는 그냥 순수하게 시끄러운 음악이잖아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맞아요. 그 헤비메탈 시끄럽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감각인 거죠. 이거 시라트 한번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될 텐데.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마가 싫어하는 음악, 엄시름. 또 최근에 음악 관련해서 검열 제도 도입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좋은 검열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엔 그걸 우리는 나쁘게 쓰게 될 겁니다. 그냥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낫죠. 이런 말 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 그렇지만 애들 동아리 이름이 음악 연구 동아리인 것도 뭔가 공부에 도움되는 느낌으로 지어서 낸 거겠죠. 디제잉 동아리, 뭐 레이빙 동아리 아니고 음악 연구. 근데 사실 걔네가 음악을 직접 만드니까
맞긴 해요. 연구하는 거. 네, 뭐. 연구실처럼. 네네. 근데 막상 애들은 세탈해서 불법 디제잉 파티 막 찾아다니고. 그렇죠. 세탈이란 말 한 20년 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기간 만에 해보는 것 같긴 해요. 계속 말하지만 스파이더맨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애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심하게 합니다. 한순간에 동아리방과 음악 장비를 모두 뺏긴 아이들은 장비라도 되찾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여기서도 유타랑 코우가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코우는 우리를 억압하는 선생님들한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반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자한테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려는 행동이었던 것 같고 유타는 장비가 있어야 친구들이랑 계속 놀 수 있지. 딱 이 정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유타 같은 애들을 보면 마음이 더 아려요. 약간 가끔 짱구 보다가 슬퍼지는 것처럼. 아, 뭔지 알 것 같네요. 네, 그 진짜 무한한 순수함에 눈물이 막 나는 이런 느낌? 코난 보면서 그쵸. 애들 보면. 그쵸. 이번에도 유타는 세상 물정 모르고 음악만 즐기고 있고요. 계단으로 빠져나가던 코우가 오프닝 때처럼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음악과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코우는 더 이상 유타에게 동조하지 않고 해버립니다. 네, 문득 든 생각. 코우는 늘 돌아오는 사람이었겠죠? 그쵸.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유타도 그냥 그 약간 파티하는 돌아올 줄 아는 거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코우도 그날 그 술자리 한 번 가본 거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청소년의 마음 같기도 합니다. 얘도 잘 모르는데 애들 앞에서 멋지고 싶은 거죠. 그것도 있겠죠. 어쨌든 후미랑 그 모임이 좀 좋아 보이고 여기서 한 건 한 거를 거기서 자랑할 수 있고 뭐 자기가 자라온 가정이나 어떤 사정처럼 복합적인 배경이 있다고 해도 그 음연동 친구들이 느낄 땐 사실 이게 전부겠죠. 모를 수 없잖아요. 코우가 자기들이 미묘하게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들 예민할 나이고요. 무조건이죠. 그리고 그거는 유타가 제일 먼저 눈치챘을 거예요. 코우 눈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음악만 좋아하는 애처럼 보이겠지만 사회 문제랑 정치에 관심이 없을 뿐이지 저는 5명 중에는 친구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유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타랑 코우가 말다툼을 하는 동안 카메라는 조명 때문에 생긴 유타와 코우의 그림자를 비춥니다. 약한 지진으로 조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리는데요.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두 사람의 관계를 그대로 투영한 아주 감각적인 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처음부터 유타랑 코우 사이에 선이나 구조물 같은 거를 배치해서 이 둘을 자꾸 갈라놓더라고요. 뭐야. 연출 왜 이렇게 마음에 드세요? 네. 저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유타와 싸우고 후미에게 향하던 코우는 난 이제 질렸어 라고 해버려요. 그리고 이어지는 톰의 대사 때문에 제가 또 가슴을 퍽퍽 찼는데요. 이 소리 들어갔죠? 네. 나도 알아. 근데 함께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라고. 그래, 그냥 놀아라 좀. 시위는 커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랑 즐길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커서 진짜 많이 할 수 있을걸요? 질리게 할 수 있어. 근데 너무 바르게 살고 싶으니까 오히려 자꾸 나쁜 선택들을 하는 코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톰도 조망하면서 다들 지금 우연히 같은 순간에 머물 뿐 각자의 삶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벌써. 저도 생각해보면 중고등학생 때는 그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거요. 대학생 때는 다르다는 걸 아예 상정을 해서 그냥 함께 더 행복했던 것 같고요. 저도 저랑 제 친구들은 다 똑같은 애들인 줄 알았는데 대학에 입학한 그 즉시 우리는 진짜 하나부터 끝까지 다 다른 인간이구나를 매분 매초 감각해버려서 20살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겨울이 안 잊혀지지 않나요? 네, 아주 힘들었어. 늘 남아있어요, 마음속에. 이어서 아마도 코우와 후미가 참여한 것 같은 시위 중에 경찰에 붙잡힐 위기에 처한 한 남자가 도움을 청하려고 유타가 일하는 악기점에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도움을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남자는 순식간에 경찰에게 제압됩니다. 근데 가게 안에서 그 광경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유타와 점원들의 뒷모습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음악으로 가득 찬 유타의 세계와 코우의 세계 사이에 어떤 벽이 생겨버린 것 같달까요? 말끔히 정리된 가게 내부와 뿌연 연기로 가득 찬 거리의 대비도 그렇고요. 그 한국 영화들도 보면 1987 같은 영화들도 그 운동권 학생들이 가게로 이렇게 피신하는 거 많이 보여주는데 항상 나오는 장면들이 그 점원들이 도와주고 지켜주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게 신기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관조하는 것처럼 맞아요. 연출을 하지만
한국은 실제로 맥락이 그랬고 저희는 뭔가 그런 거리에서의 시위나 그거를 어떤 연대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사회이니까 그냥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신기했고 그게 꼭 뭐 한국과 일본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자라온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인데 이게 아예 다른 시위의 모습을 보니까 좀 맞아요.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들로 세상을 배우잖아요. 저는. 그쵸 그쵸. 근데 이런 민주화 운동이나 혁명이 있었던 나라들의 영화는 비슷한 장면들에서의 그 상호작용 같은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좀 시민의 의식 안에 체화가 되어 있는 질서처럼 달라서 이런 부분 너무 신기합니다. 아마 저희 다음 영화 팟캐스트에서도 이 얘기 똑같이 하게 될 것 네네.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 악기 좀 너무 일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로 제발 저요. 제발 제가 아니면 안 돼요. 아니 약간 저요. 노노노 저요. 둘 안 뽑으시나? 저희 같이 거기도 딱 2명 있던데. 그 둘 빼고 우리 둘 들어가. 아 저요. 제발 저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계속 등장하는 그 전경 아까 파니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 전경들도 그렇고 너무 깨끗한 도시가 약간 공포스러워서요. 메롱시티 같고요. 아 네네.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너무 더러운 도시는 공포를 넘어 경악 수준으로 싫지만 청결에 대한 제 취향을 떠나서 너무 깨끗하면 저도 곧 밀려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치우고 깨끗하게 만든 것 같고 이제 곧 제 차례가 올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차도 거리도 다 깨끗해서 매번 놀라거든요. 좋은 쪽의 놀람이기는 한데 해피엔드의 메시지와 결부시켜보면 약간 공포스러워지기도 할 것 같네요. 청소하니까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나서 아타랑 밍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일단 아타밍 이 커플 완전 두부두부 커플이잖아요. 그 둘 중 한 명도 전혀 아랍이 아닌 말랑말랑 두부 커플. 아 맞네요. 너무 귀엽죠? 아타가 CCTV에 대고 무한 빡큐 증식쇼를 펼친 바람에 벌점이 누적돼서 원래 입고 다니던 그 알라딘 핏의 바지가 아니라 일반 교복 바지 스트레이트 핏으로 바꿔 입고 나오는데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서운하던지 아타의 개성이 삭제된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이것도 감독이 의도한 장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클로 큐롯 팬츠겠죠? 100% 한 2치수 크게 구매를 하는 것 그쵸, 같습니다. 저도 구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시게 되면 후기 꼭 알려주시고요. 약간 액자식 구성으로 앗민수 다음에 알민수가 했습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장면이 뭐냐면 아타한테 벌점이 많이 쌓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징계 차원으로 동아리실 청소를 하는데 당연히 걸레질을 한 바닥은 깨끗해졌겠죠? 반대로 청소되지 않은 공간은 점점 줄어들 거고요. 청소한 곳은 밟으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구석으로 몰리게 된 아타랑 밍이 그 청소 안 한 공간에 갇힌 것처럼 멀뚱히 서서 있게 되는데 저는 그게 아직 표백되지 않고 개성이 살아있는 영역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딱 그 손바닥만한 면적만 남은 거죠. 고작 딱 그 정도만. 저 이 얘기 너무 좋아서 이거 꼭 하셨으면 했어요. 제가 그 볼드로 적어놨죠. 네. 이 얘기 꼭 해주길 제발 해주길. 그래도 개성이라는 섬에 둘이 함께라서 다행입니다. 아타밍의 미래도 너무 궁금해요. 졸업식 날 상견례 하던데? 이거 상견례 맞죠? 아 100%죠. 그쵸? 100%야.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상견례지. 아빠가 무섭다며. 그 둘이 사랑의 결실을 맺었을지 도장 찍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유타는 있을지. 갑자기 슬퍼져서 다시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네? 유타는 코우랑 싸웠죠. 네. 그래서 옆자리에 앉기 싫으니까 코우랑 먼 자리에 앉은 아무 친구한테나 자리 좀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군말 없이 바꿔주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아 그냥 착한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 바꿔준 친구가? 네. 본인이 바꿔준 친구라면? 짜증나죠. 완전 짜증나죠. 그것처럼 자리를 바꿔준 친구는 짱나겠지만 친구한테 화났을 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옆자리 안 앉기잖아요. 아 근데 이거 저도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머리 다 크고 보니까 귀엽더라고요. 이거 저 대학 때도 했어요. 대학 때 심지어 자리가 안 정해져 있는데 네. 그냥 뒤에 가서 앉고 몇 번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카톡했어요. 왜 거기 앉아? 근데 이런 거를 보니까 유타가 되게 그 파수꾼의 기태 같더라고요. 네. 한국 영화 파수꾼의. 물론 기태는 자기의 잘못으로 친구를 잃은 인물이긴 한데 유타랑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완전 파수꾼이죠 이 영화. 네. 너는 집에 가면 어머니가 밥 해주고 공부하라고 이야기해주지? 난 집에 가면 내가 밥 해먹어. 없잖아. 엄마가 안 계시잖아. 안 계시잖아. 완전 파수꾼이죠.
파스콘 안 봤나? 의심되는데 소라네오? 네, 레퍼런스 100%인데 참고했겠죠. 아무리 말싸움을 했어도 맞담은 필수인 유타랑 코우는 니네 뭐냐? 고딩들은 원래 이래. 금방 풀릴 거면서.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안 하고 자꾸만 다른 걸 하죠. 아무튼 그 둘은 CCTV에 걸리지 않는 학교 안에 사각지대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때 우연히 야구부원이 지나가면서 진짜 야구부원처럼 맞아. 캐스팅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유타가 버린 담배를 발견하고 두 사람한테 주의를 주는데요. 문제는 그 야구부원만 CCTV에 찍히는 위치에 서 있는 바람에 실제로 담배를 피운 유타랑 코우가 아니라 그 야구부원, 그 학생이 거의 30점에 가까운 큰 벌점을 받게 돼요. 그게 계속 들었다가 놨다 해서 누적된 거잖아요. 무단투기? 담배 흡연? 무단투기? 담배 흡연. 이거는 카메라가 포착한 일부만을 진실로 판단하는 파노프티의 한계. 그러니까 이러한 감시 구조가 얼마나 쉽게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불균이란 요소들, 분란을 만드는 존재들을 다 찾아내서 완전히 검열할 수가 없죠. 그럼요. 다 골목에 숨어 있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푸코를 떠올리는데요. 저 지금 푸코 세고 있습니다. 저 미셸 푸코 앰버서더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푸코의 저작 헤테로토피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백의 중립적인 공간 안에서 살지 않는다. 우리는 백지장의 사각형 속에서 살고 죽고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둡고 밝은 면이 있고 제각기 높이가 다르며 계단처럼 올라가거나 내려오고 움푹 패고 불룩 튀어나온 구역과 단단하거나 또는 무르고 스며들기 쉬우며 구멍이 숭숭 난 지대가 있는 사각으로 경계가 지어지고 이리저리 잘려졌으며 얼룩덜룩한 공간 안에서 살고 죽고 사랑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푸코가 쓴 모든 문장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린 그림자 안에서 자라잖아요. 세계는 깨끗하고 환한 곳들을 도시의 얼굴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떤 성장과 경험의 순간에 과연 우리가 매번 순백의 거리에 있었는지 생각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해피엔드는 그 그림자를 조명한 영화네요. 제가 이제 이야기할 유타랑 코우의 대화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코우가 친구랑 영원히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시비 걸듯이 물으니까 유타가 그래! 나도 묻자. 길에서 소리 지르면 세상이 변해? 세상은 이미 끝났어. 죄송한데 왜 이렇게 안 깔져요? 이런 톤으로 얘기 안 했어요. 이거 되게 진지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안 깔져? 포기하면 인생이 훨씬 즐거워져. 살아라 이년아. 아무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 대화 때문에 두 사람이 꼭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들은 양립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문제의식을 갖고 길에서 소리 지르면서도 친구랑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저처럼요. 하지만 저도 유타랑 코우 나이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타도 쉽게 말해서 머리가 빈 친구는 아니에요. 되게 후하다. 그런가요? 되게 후하다. 웃긴데 후하다. 제가 팀 유타였던 건가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음연동 친구들이 하나둘씩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걸 보면서 분명히 슬프기도 하고 상실감을 느끼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코우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건 아닌데 이렇게 유타의 선택을 내려다보듯이 말하는 거는 좀 너무했죠. 나빴어요. 사과해라. 특히 사람은 변해. 너도 좀 변하면 좋겠어. 스스로 생각 좀 해. 너랑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똑같아. 처음 받아볼 때도 함께였고 그런 친구 또 있어? 이렇게 유타가 대답을 하는데 이 대화 진짜 너무 슬퍼서 주먹 물고 봤습니다. 왜 마음이 변한 사람을 붙잡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비참해질까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고 아는 게 많아질수록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뚜렷해질수록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더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그치만 저는 아직도 왜 꼭 그래야 하지? 하는 생각을 해서 근데 이걸 쓰면서 제 주변을 돌아봤는데 저랑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만 남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너무 당연한 과정이라서 더 슬픈 것 같습니다. 저도 완전 고였습니다. 네. 네, 코우랑 유타가 차라리 사귀기라도 했다면 맞아. 서로에게 사연으로나마 남았을 텐데 우정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이런 퀴어베이팅 진짜 싫어하는데 아시죠? 근데 유타랑 코우는 그냥 사귀고 서로의 똥차로 남았어야 합니다. 왜 전 애인 얘기는 다들 하지만 전 친구 이 말조차도 어색한 전 친구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잊혀지죠. 내 마음에서.
사실 저도 둘이 그냥 진하게 키스 한 번 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게까지? 입 맞춤 끝날 일이다. 그 환승연애 댓글 밈 아시죠? 사삼 아줌마 부탁이다. 니네 때문에 집안일도 손에 안 잡힌다. 제발 다시 만나라. 제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공감합니다. 한편 시위의 물결은 학교까지 번졌습니다. 파놉티에서 그치지 않고 대놓고 외국인 학생들을 차별하는 학교에 반기를 든 후미와 친구들은 파놉티를 철거할 때까지 단식 농성을 벌이기로 했어요. 교장은 교장실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방침이 바뀌어도 내년부터라 니네랑은 상관없잖아. 근데 왜 이러는 거니? 하고 묻는데요. 시위를 그런 간단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당장 내가 살기 좋아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함이 더 크지 않나요? 근데 늘 이런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영화는 이런 대사들로 시위의 실효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코우는 톰의 고별 파티에서 오랜만에 음연동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다 후미에게 연락을 받고는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학교에 가봐야겠다는 말을 해요. 제가 톰이면 진짜 너무 서운해서 그 즉시 야 진짜 적당히 해라. 다신 보지 말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넌 친구도 아니다. 오히려 톰은 아주 산뜻하게 잘 생각했어. 잘 다녀와. 그리고 이거 애들 먹으라고 나눠줘 하면서 음식까지 챙겨주죠. 톰은 애초에 미국으로 떠날 계획이 있었으니까 아무한테도 티내지 않고 혼자 이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톰 너무 착하고 진국이지 완전. 않아요? 이게 5인데 둘둘 쪼개져가지고 사귀거나 분란이 있으니까 톰이 그냥 안정형 병풍캐 롤이 되잖아요. 아 약간 그 팬픽에 나오는 바텐더처럼. 네. 원래 제일 죄송합니다. 착한 멤버가 그걸 맡죠?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 중간에 껴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잖아요. 네, 사실 셋이 연애하는 거잖아요. 그치. 네, 톰과 누구와 누구. 저희 톰 좋아합니다. 아, 톰 오해 좋은 마시게.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교장실 불법 점거 중에 교장이 약간 수족처럼 부리는 선생님, 아까 나카즈마 아유무로 오해하신 그 선생님을 시켜서 초밥을 한 4-5통을 이만큼 사오고 그거를 아이들한테도 먹이려고 하잖아요. 제 눈에는 사실 그냥 진짜 밥 먹이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교장이니까 선생이니까. 후미는 그거를 회유로 받아들여서 전부 쓰레기통에 엎어버리죠. 근데 단식 투쟁인데 먹이려고 하니까 사실은 좀 그렇긴 해요. 꼬롬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기절했습니다. 그거 일반 쓰레기인데 그거 거기다 아우. 버리면 안 되는데. 와, 나 모르고 있었는데 그 갑자기 나중에 스트레스 확 받네. 수거할 때 회니까 상하잖아. 왜 얘기했어요 그만. 이거. 그만. 이제 리더격인 후미가 거부하니까 사실 먹고 싶었던 다른 친구들도 포기하고요. 결국에 한 친구가 못 버티고 교장실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음식을 싸들고 도착한 코우와 마주칩니다. 김밥을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서 달랑달랑 들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 대비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인이라 그런가? 조합한 때 김밥이 이긴 것 같고 이긴 거죠? 완전 이겼죠. 가게에서 다시 수거해야 할 정도로 번듯한 그릇에 담긴 초밥은 건들지도 않고 좀 초라한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에 담긴 김밥을 다들 허겁지겁 막 씹어 먹잖아요. 근데 코우가 그 헬멧 쓰고 와서 까맣게 전 이것도 약간 히어로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김밥을 후미가 너무 소중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정말 일용할 양식. 그리고 더러운 회유의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음식 정도로 이타다키마스 하고 막 울먹이면서 먹는 장면. 근데 후미는 앞으로의 모든 투쟁에 코우의 김밥을 떠올리겠죠. 하지만 여름에 투쟁할 때는 조심해서 먹기. 김밥은 정말 빨리 식거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얘기 꼭 해야 돼요. 만약 대학 같은 데서 유타와 처음 만났다면 우린 친구가 됐을까? 이 대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에서 만났으면 유타도 너네랑 친구 안 했을걸? 하지만 그런 우리가 만나서 솔직한 마음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마 많은 순간에 코우는 그냥 운이 좋게 어릴 때 옆자리에 앉아서 같은 유치원 나와서 등등으로 친구가 된 사이라고 생각을 해온 것 같아요. 둘 사이의 균열을 유타가 늦게 자각한 거고 코우는 처음부터 기한이 정해진 친구라고 생각했을지도요. 사실 코우네 엄마가 식당을 하는데 놀러 간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 이거 국룰인데 자영업하는 친구네 가게 놀러 가는 거예요. 전 대학 때까지도 놀러 갔습니다. 코우의 내밀한 공간에 유타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연출 같다는 생각을 문득 합니다. 거기는 비국민이라고 써있는 커튼 뒤에 새기고 저도 정말 너무 친했어서 아직도 그리운 친구가 있는데요. 이제 별거 아닌 걸로 갈라져서 이젠 친구였던 기간보다 친구 아닌 기간이 몇 배로 길어요. 근데 그 친구랑 갈라지고 나서 엄청 한참 뒤에 걔는 그게 계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유타한테도 이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코우 마음에 응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날.
그 사실 아지트라고 하면은 그 말씀하신 게 계속 기억에 남아서 코우 엄마네 식당이 아지트가 돼야 10대 감성에 맞지 않나요? 완전이죠. 그 고급 멘션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허겁지겁 먹으면서 밥도 공짜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게 최고 목적이지. 완전. 유탄에서는 과자랑 맥주만 먹더만. 근데 코우는 아직도 유타의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이 없나 봐요. 녀석은 어릴 때랑 똑같아 라고 하니까 톰이 그래서 다들 유타를 좋아하잖아 하고 대답하죠. 그리고 유타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꽃보다 남자도 아니고 진짜. 아파. 이 장면 앵글이 너무 잔인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늑대 짤처럼 으아 울부짖었다니까요.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말들 있죠. 그럼 이제 진짜 끝인 말들. 그 경계 위를 걷는 듯한 말이죠. 근데 유타는 계속해서 철부지로 묘사되잖아요. 근데 코우에게만은 보여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플랜과 비전을 다 말했을 텐데 코우는 그걸 다 알면서도 걔는 그냥 아직도 애야 하는 거고. 근데 유타가 상처받아서 이 관계는 오래 못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둘 중에 누군가가 먼저 떠난다면은 그건 유타가 될 거라고 이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거시적으로 보면 좌우의 대립이고 조금씩 줌을 당겨서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학생을 보호하려는 보수적인 학교와 자유롭고 싶은 학생들의 대립, 그리고 더 나아가 유타와 코우라는 개인 간의 충돌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무지 좋아한다고 말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강당신 때문이거든요. 아, 너무 좋죠. 어떤 아이들은 파놉티 설치 찬성한다고 말하는 걸 보여줘서요. 사실 저게 진짜 사회에 가깝기 때문에 영화는 내내 두 축으로 쪼개져서 설명하잖아요. 선생 나쁘고 학생 착하다 이런 느낌. 그런데 강당에서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쏙쏙 등장하잖아요. 선생에게 찬성하는 의견이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의견을 나쁘다고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린 다 이런 스펙트럼 속의 한 점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 영화가 아주 큰 동력을 얻고 결말로 도약을 하는데 유타가 조용히 단상 위로 걸어가죠. 따흑. 저는 이 장면에서 두 배우의 호흡을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코우는 유타가 마이크 잡는 순간에 직감했겠죠. 지금 뭐 할지, 무슨 말 할지. 둘의 그 호흡이 정말 눈물 납니다. 어디서 이런 제야의 연기 고수 모델들을 데려오신 거죠. 네, 코우는 이 순간에 유타한테 너무너무 창피했을 것 같아요. 유타를 보는 스스로가 부끄럽고 하지만 이 마음을 잘 기억해. 그래야 잘할 수 있어. 저 이 영화 부국제에서 보고 보자마자 쓴 후기가 이거 한국에서 개봉하면 이 둘 인기 진짜 많겠다. 내가 저점 매수해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름도 외웠어요. 히다카 유키토 맞나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때 보고 나오자마자 인스타그램 팔로우했어요. 같이 본 친구가 야 너가 진짜 좋아하게 생겼다고. 딱 보자마자 그 생각했대요. 알마가 진짜 좋아하게 생겼다라는 거를 이 코우가 딱 잡히자마자 했대요. 그 생각을 바로. 저만의 빅데이터인데 네. 그 둘이 나오잖아요. 유타랑 코우가. 근데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코우를 좋아하고 진짜요?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유타 좋아해요. 그럼 파니는 유타를 좋아해요? 네. 어머. 저는 유타가 훨씬 취향이에요. 어머. 저는 당연히 코우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딱 야구 좋아하는 친구, 축구 좋아하는 친구 있는데 딱 그렇게 나뉘어요. 어머. 이런 사회심리학 정말 재미있죠? 나만의 빅데이터. 근데 이거 신기하다. 근데 이거 거의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민머리가 너무 예뻐요. 그 감자 민머리가 사실 야구 선수한테 많이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 감자이고 그쵸. 무심해 보이는데 착한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좀 그리고 덤덤하고 안정형인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네. 친구를 위해서 자백을 하고 모두에게 욕먹을 각오까지 하는 유타가 어떻게 생각 없는 놈일 수 있을까요? 미움받을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교장의 차를 뒤집은 것도 유타만의 저항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타가 졸업식 날 재치 있게 교복 바위 뒤에 부서진 교장 차 사진, 범블비 사진 붙인 것처럼요. 다들 각자의 방법으로 저항하지만 유타의 방식은 아무도 몰라줄 뿐인 거죠. 유타 성격에 자기 친구 코우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교장이 진짜 싫었을지도요. 나름의 의리인 거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생각보다 그냥 친구가 되는 일이 어렵기도 하잖아요. 코우는 그냥 그게 안 됐던 거죠. 다 내려놓고 옆에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유타는 그게 잘 되는 사람이고요. 유타 같은 아이들은 너무 쉽게 용기를 내고 한 번도 구김없이 살았던 것처럼 살죠. 코우는 옳은 일이 뭔지 아는데도 잔뜩 구겨져서 살고
이제 진짜 결말입니다. 둘 사이의 결말이기도 해요. 근데 제목이 해피엔드라는 것이 너무 위안이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둘은 육교회에 서 있고요. 둘 사이에는 가로등이 있어요. 수직으로 긴 일종의 장벽이죠. 둘의 발 사이에는 노란 점자 블록이 있고요. 이건 수평으로 긴 장벽이죠. 둘은 한참 망설이고 서 있는데 유타가 팔을 내밀어서 코우를 툭 칩니다. 이 순간 움직임을 불어넣은 회화인 영화가 탁 멈춰서 다시 회화가 됩니다. 또 느낌 좋은 음악이 한참 흐르고 그 아주 짧은 찰나가 영화에서는 대략 1분 정도 이어져요. 유타는 이별도 이렇게 무겁지 않게 할 줄 아네요. 이 둘이 꼭 시간이 지나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오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이렇게 묵직하게 멈췄다가 다시 흐르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타가 먼저 선을 넘어서 코우를 탁 치는 순간에 멈추는 엔딩 진짜 고트하죠? 네. 영화 내내 그랬던 것처럼 동적인 순간을 일시정지해서 정적인 이미지로 바꿨어요. 엔딩 직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코우 엄마 가게 안의 조명이 지진 때문에 흔들리니까 손님이 손으로 붙잡아서 흔들림을 멎게 하는데 그럼에도 조명은 계속 흔들리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유타랑 코우 사이에 자꾸 선을 놓고 두 사람을 분리시키는 연출이 반복된다는 말을 했었는데 어쩌면 이게 유타와 코우 사이의 그 코어 있죠. 유타 코우 코어이지 네. 않았을까 싶어요. 코우는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선을 정해두고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니까 언제나 유타가 먼저 그 선을 넘었겠죠. 마지막까지도 자리를 먼저 뜨는 사람은 코우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유타예요. 계단을 내려가는 코우의 등을 보면서 유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코우는 이 순간이 끝이 될 줄 몰랐을 것 같고 유타만 직감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저는 진짜 유타랑 비슷한 것 같네요. 저도 꼭 저렇게 안 될 걸 알면서도 이렇게 툭 쳐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시죠? 툭 쳐본 사람도 후회 많이 해요. 그럼. 나는 왜 이럴까? 코우가 혹은 상대가 싫어할 걸 알면서도 너무 나를 존재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 순간에. 전 사실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들이라서 봤는데 이런 부전자전이라면 환영입니다. 까놓고 말하면 네포 베이비지만 실력 팔아서 인정입니다. 좋겠다. 사실 영화도 해보고 미술도 해보고 건축도 배웠다는 그 제가 처음에 말한 인터뷰 전 읽으면서 아, 기회 되게 많았네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책만 읽었는데 도서관은 공짜니까요.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었거든요. 한 번 시작하면 영화 얘기도 못할 것 같아서 사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빠장 갑자기 랜선 효도를 하시네. 알마 아버님이 이 방송을 꼭 들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영화는 감독분 이름이 좀 어렵던데 입 좀 푸세요. 네네. 클레베르 멘돈사 필리우 감독의 잘했다. 시크릿 에이전트입니다. 저 너무 기다렸어요. 판이도 미치게 기다렸죠? 거의 수배령 내렸죠? 저 이 영화 부국제에서 못 봐서 현장에서도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취소표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결국 실패했고요. 일반 개봉만을 못 봐줘라 고대했답니다. 호평이 자자한 것 같던데 토커 여러분들도 꼭 극장에서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저희 팟캐스트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2주 뒤에 또 떠들러 오겠습니다. 7월 29일에 만나요. 안녕.